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무원 국어회사 박시입니다. 자, 3강입니다. 자, 의미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시간표현까지 쭉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 강의는요. 먼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먼저 풀어. 자, 문제를 먼저 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제가 틀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물론 다 맞히면 좋고요. 자, 문제 틀린 것들은요. 실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플러스 뭐까지 있다? 개념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도 있다고요. 자, 이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재 기본 의도는 그러니까 기획의 의도는요. 한 권으로 끝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출로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군기 끝 괜찮네. 군무원 기출문제로 끝을 한번 내봅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자 교재를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의미의 종류이지 않습니까? 의미론 부분은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의미의 관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밑줄 친 이 훔치다와 의미가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닥다다? 자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이거 소설이잖아. 소설에서도 어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어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요. 됐지? 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느 여름 어른들이 겪었다는 물난리 같은 것일까? 칠퍽칠퍽하고 구질구질한 난장판 같은 것일까? 아버지의 저것법을 기워 만든 걸레로 마룻바닥을 훔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께서는요. 걸레로 다시 한번 뭐로 만든? 아버지의 작업복을 기워서 만든 됐죠? 아버지의 작업복을 기워서 만든 그 걸레를 가지고 뭐 있다고 마룻바닥을 닦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닦다야 닦다. 됐죠? 눈물을 닦다, 코를 닦다, 방을 닦다. 풀은 뜯답니다. 닦다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답몇 번? 네, 30번 문제 답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풀을 훔치다라는 것은 풀을 닦는 게 아니라고. 이 의미하고는 다르다고요. 문맥상. 이해하시겠죠? 풀을 뜯다? 이 정도. 손으로 잡풀을 뜯어내다? 이 정도. 근데 실제 이거는 뭐 별로 설명은 없습니다. 문맥상 그렇다는 입니다. 자, 생긴 건 똑같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 맞죠?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중의적 표현 나왔네. 자, 실제로 여러분 이 중의적 표현은요. 이 친구.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되지만 제일 마지막 3편에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올바르게 표현하기. 바로 이 올바르게 표현하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표현하기의 사례. 됐죠? 그 올바르게 표현하기의 사례가 뭐냐면요. 실제 문제 똑같아요.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또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중의문의 경우에는요. 3편으로 더 들어갑니다. 보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친구들을 3편으로 들어가면 얘는 올바르지 않은 거야. 선생님 왜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올바르지 못한 거라고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자, 실제 문장이 하나잖아. 의미도 하나여야 한다. 기본입니다. 기본. 문장이 하나면은요 의미 역시도 하나여야 한다구요. 근데 실제 중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문장이 하나인데 의미는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자 참고로 여러분 중의적 표현은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중의적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정확히 몇 개라고요? 3개라고. 3개. 첫 번째는요. 어휘 때문에 중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휘적 중의성.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유법 때문에 중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유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조 자체 때문에 중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조적인 중의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실은 몽땅 이 사례들은 몽땅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구조적인 중의성.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어휘적인 중의성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어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배를 봐라. 어떻습니까? 사례가 이래. 예, 저 배를 봐라. 저 배를 봐라. 도대체 이 배는 뭘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타는 배. 두 번째, 먹는 배. 사람의 신체일부. 도대체 뭘 가리키는지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뭐다? 흔히 말하는 동음이어 아닙니까? 이렇게 동음이의어를 사용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한다고요. 은유적 중의성이라는 친구는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 선생님은 호랑이이시다. 뭐 이렇게. 박티는 호랑이이시다. 생긴 게 성질이 뭐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A는 B다 꼴이니까 은유법 맞죠? 근데 도대체 이 호랑이가 의미하는 것이 외모인지 아니면 성격인지 뭐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은유적 중의성이라고 한다고요. 나머지 몽땅 다 이쪽에 들어가고. 솔직히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 중의문이 아닌 거죠. 아기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다녀갔습니다. 웃으면서. 이 주체가 아기일 수 있죠. 아기가 웃는 거. 근데 엄마가 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중의성을 빼는 방법은요. 쉼표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기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결국 엄마가 웃는 거고요. 쉼표를 엿다 쓰면 아기는 웃으면서야.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그렇게. 아무튼 중의부분 많다. 자, 얘는 개수의 모성이라고 하죠. 귤과 토마토가 합쳐서 두 개인지 아니면 귤 하나에 토마토 두 개인지 이게 뭐하다는 얘기죠. 개수의 모성. 답은 3번이죠. 이게 비교 구분의 모성이죠. 나하고 축구가 비교의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그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인지 즉 그이와 내가 비교의 대상인지 뭐하다는 얘기죠. 비교 대상이 모성. 당연히 답 3번입니다. 참고로 얘는 원래는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의 그림이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 아버지 그림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림인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인지 또는 아버지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인지 뭐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모성이 빠졌죠. 얘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중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가능하죠. 다음 몇 번? 3번.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것좀 가볍게 보십시오. 오! 관용적인 표현이네. 이거는 암기. 관용적 표현은 암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관용적인 표현이 이거 관용적 표현. 이거는 상관없이. 관용적인 표현은요. 이 친구는 이거는 속담과 관용구 정도는 이건 암기상입니다. 원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자성어, 속담, 관용구. 이 정도 기본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관용구를 말하는 거겠죠. 관용구. 얘는 별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암기예요. 암기. 참고로 여기서는요. 요 손의 의미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이것도 의미론. 이게는 의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에 사례 집어넣었지만 예를 들어 손을 뻗치다 같은 건 가능하죠. 관용적 표현.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실제 이때 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이 몇 번입니까?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참고로 경찰의 손에서 이때 손은 뭐냐면 경찰의 영향력입니다.
경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력이 손이라고요. 그랬을 때 그 영향력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죠. 4번.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그래 영향력을 뻗치자입니다. 영향을 뻗치자. 중소기업들은 설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이해하시? 아 그러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뻗치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사전을 못 찾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을 수 없잖아. 어떻게 하면 문제 풀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1번. 그는 장사꾼의 손해. 이때 손은 술수, 계략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는 손님이다. 제삿날 손님을 다 치르고 마감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을 늦추다라는 것은 일을 좀 더디게 하다 이 정도 의미겠죠.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긴장을 풀고 일을 더디게 하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것은 몇 번? 4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35번 문제. 아 얘는 좀 재밌다. 잉여적 표현이 뭐냐면은요. 이게 의미의 중복. 잉여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의 중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역전이라는 거, 이 전자가 한자 아닙니까? 앞전자잖아. 근데 또 이게 압이 있어. 그럼 여기도 앞에 의미가 있고 여기도 앞에 의미가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데 의미의 중복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른 말로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잉여야. 이런 것을 잉여적 표현 또는 의미의 중복 이런 식의 단어를 쓴다고요. 괜찮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수험생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보시면 다음 몇 줄 칠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을 물었거든요. 뭐예요? 표기 문제네. 근데 쉽게 말하면 잉여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됐죠? 잘 보십시오. 이 여부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러함과 그렇지 아니함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부라는 단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함 이게 똑같네.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그러함과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따진다고요. 됐죠? 그러함 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의미가 이 여부 속에 있다고. 그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위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거든요. 참과 거짓이란 이게 두 개가 있다? 근데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두 개 아닙니까?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도 그러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게 여부인데 진위도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는 거라고요. 여기도 따지는 거 여기도 따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미의 중복이라고 한다고. 그런 게 의미의 중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부라는 단어를 쓰려면 앞에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근데 진위 같은 두 개, 찬반, 당락 같은 두 개가 들어가면은요. 얘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라고요.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왜? 얘는 하나 있잖아. 생존하는지 아니면 생존하지 않는지 이 말 아닙니까?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이게 바로 생존 여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당락. 쉽게 말하면 선거의 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여부. 이거 두 개인데 여기도 두 개 잉여적 표현. 여기도 두 개인데 여기도 두 개 잉여적 표현. 여기도 두 개인데 이해하시겠죠? 답 4번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이거 솔직히 좀 재밌었습니다. 인정. 자, 이 문제는 실제 잘 만든 것 같아. 재밌어. 가능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사례도 좀 있네. 끝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끝장나겠다는 얘기겠지. 좋습니다. 자, 다음에 36번 갑니다. 얘는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의 관계라는 건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죠. 이의 관계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자, 잘 보십시오.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이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어 한 개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거. 됐죠? 그게 다이어다. 다이어라는 것은 단어 한 개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다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동음 이의어는 뭐냐면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을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잘 보십시오. 반다. 베베베 보십시오. 베베베. 그냥 제가 기억나는 사례, 솔직히 자주 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언급해보는 겁니다. 자입니다. 배1이 뭐냐면요. 만약에 의미가 1번과 2번과 3번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이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배2는요. 1번과 2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3은요. 1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배1은 다의어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다이어가 맞죠. 왜? 단어 한 개의 의미가 여러 개니까. 배2도 다이어가 맞죠. 배3은 단의어라고 합니다. 왜? 의미가 한 개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이어가 맞고 얘는 단이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다이어에서 이 1번에 해당되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1번. 요거에 해당되는 의미 이걸 뭐라고 한다? 중심 의미라고 합니다. 얘를 중심 의미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몽땅 다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이건 중심 의미고 이건 주변적 의미고.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이 주변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 친구는요. 어디에서? 중심적인 의미에서 확장되어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다시. 주변적인 의미는요. 이건 앞에 있는 중심적인 의미에서 확장돼서 나오는 의미라고요. 설명해 주신 것은 이겁니다. 잘 보시고 그러면 의미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의미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 2번과 3번 결국 1번에서 확장돼서 나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의 연관성이 있겠죠. 의미의 연관성이 있겠죠. 됐습니까? 즉 다이어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음이어는요. 생긴 건 똑같아. 근데 의미가 전혀 별개야. 전혀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음이어는요. 의미의 연관성이 없습니다가 중요합니다.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것 가지고서 문제 풉니다.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지 그것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동음이어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것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것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음이어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동음이어는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의미의 연관성이 없어. 동음이어는요. 근데 의미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 거니까 결국보다 의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까? 단어를 보면서 문맥에 맞게 단어를 보면서 아 이게 의미가 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따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늘 속만 속이던 막내딸이 철이 들었습니다라고. 아 그때 철쭉꽃이 철을 맞았어. 이건 계절이겠죠? 이거는 좀 의미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문에 빗장이 굳게 삥 걸렸답니다. 다쳤다겠죠? 자, 옷걸이에 많은 옷이 삥 걸렸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걸리다와 이 걸리다의 의미의 연관성이 얘는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 그래서 얘는 뭐다? 다이어의 관계입니다. 동음이어, 이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탄다.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실제 얘는 정말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얘는 동음 이의어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문맥상. 이거는 당연히 동음이어 맞죠. 도배지가 뜨다. 매주가 잘 뜨다. 이건 당연히 동음이어가 맞죠. 그래서 자 다음 답변입니까? 2번입니다. 자, 실제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하면 가장 편할까? 이게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문에 빗장이 굳게 걸렸다. 자 문이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띵 어서 오십시오 문 열 때 삐리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빗장이 걸렸다라고 쓸 때 이렇게 다쳤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걸리는 거니까 빗장이 띵 이렇게 거는 거. 그리고
자, 옷걸이에 많은 옷이 걸렸습니다. 삥 이게 거는 거. 이것도 거는 거, 이것도 거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미가 좀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죠. 근데 실제 어차피 교재에 보면 이 말뜻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말뜻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전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다시 한번요. 다이어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동음 이어는요, 의미 연관성이 없는 거. 괜찮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다이어는 의미가 비슷하다. 관련이 있다. 동음 이어는 그런 것들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괜찮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38번. 상하 관계, 유의 관계. 유의는 의미가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상하 관계라는 것은 상의어, 하의어 또는 다른 말로 함의 관계 또는 포함 관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미의 관계는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의미의 관계의 문제에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야, 의미지. 예를 들어 예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군무원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도 좀 가르치거든요. 공무원을 가르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도 있다. 잘 봐봐. 예전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봐봐. 예전에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뭐였냐면, 자, 해가 뜨는 곳. 이것을 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십시오. 해가 지는 곳. 이걸 함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통 관동별곡을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합니다. 부상과 함지. 자, 지금 부상이 뭐라고요? 해가 뜨는 곳. 함지는요? 해가 지는 곳.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럼 결국 부상과 함지는 의미가 반대잖아. 하나는 해가 뜨는 곳이고 하나는 지는 곳이니까. 아, 그러네. 반의 관계네. 근데 잘. 이것만 문제가 출제된 거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의미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부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함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를 따집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의미의 관계를 따지려면 의미를 따져야지만 이 관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건 맞아. 됐죠? 성김과 빽빽한 성기다라는 것은 드문드문, 띄엄띄엄 이런 뜻이거든요. 빽빽, 반대잖아. 이 둘의 관계는 반의 관계입니다. 성김과 빽빽함은 의미가 반대라고요. 됐지. 그럼 결국 의미가 반의 관계가 아닌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곱다와 거칠다는 반의 관계 같죠. 무르다와 야무지다 괜찮지. 답은 3번. 4번은 느슨하다. 그러네, 반의 관계네. 얘가 반의 관계다 아니다를 따지려면 결국 뭐 해야 된다? 넉넉하다는 알 테니까 푼푼하다가 뭔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이거든. 이미 똑같네. 결국 얘는 뭐다? 유의 관계겠죠. 반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몽땅 다 반의 관계. 이 친구가 똑같이 반의 관계인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푼푼하다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말뜻을 알았어야지만 이 둘이 유의 관계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의미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의미가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라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맞죠?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거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의미로는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게 나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상과 함지는요. 그때 기억이 나. 물론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뭐였냐면 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부산과 함지 한 번이라도 봤냐? 아니,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들은요, 그 문제를 찍었다는 얘기죠. 푼 게 아니라. 왜? 부산과 함지가 뭔 뜻인지 모르는지 어떻게 문제 풉니까? 그냥 찍어야지. 혹시라도 정말 운이 좋아서 부산과 함지 말고 나머지 선택지를 몽땅 다 알아. 그럼 풀 수 있습니다. 지우고 지우다 보면 답이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은요, 그건 찍어야죠. 그래서 이 어휘가 참 어려운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푼푼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사전을 꼬박꼬박 찾으시면서 무슨 말이겠죠? 사전을 꼬박꼬박 찾으시면서 오휘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휘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다. 반의관계인데, 반의관계. 반의관계는 그나마 좀 중요한 건 맞아. 그 다음에 있네. 저 실제 이 교재는 참 좋은 게 기출문제를 하나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례,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개념들 쭉 설명하는 거니까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개념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 기획 의도가 참 괜찮죠. 제가 처음에 딱 이 교재 보고서 기획 의도가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잡니다. 짐을 부리다. 짐을 벗다. 의미가 비슷한 거야 이거. 짐을 부리다. 이쪽에다 짐을 부리십시오. 이렇게. 사극 보면은. 옷을 입다, 옷을 벗다. 반응이 맞죠. 시계나 칼을 차다, 시계나 칼을 벗다. 모자 안경을 쓰다, 모자 안경을 벗다. 그러네. 다음 몇 번, 1번이면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벗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의미에 싹 다 반이라고 해요. 다이어라서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짐을 부리다는 짐을 벗다와 비슷한 의미. 됐죠? 짐을 벗다의 반대말은 짐을 지다. 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짐을 부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리다가 뭔 말인지 모르면 이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겁니다. 의미의 관계라는 게 원래 그래. 저는 우선은 다문에서 1번이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반의관계 설명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단어와 단어의 의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반의관계야. 동의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고 상하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라고요.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저 반의관계는요. 크게 종류가 3개다. 첫 번째는요. 중간항이 없는 반의관계. 뭐라고 한다?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중간항이 없다는 게 뭔 말일까? 남자고 여자의 중간은 없어. 됐죠? 무슨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중간항이 있는 반의관계. 이런 것을 반대관계라고 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들은 두 실체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의관계를 뭐라고 한다? 상대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쓴다고요. 개념이 있으니까 개념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모순관계라는 게 뭐다? 중간항이 없는 반의관계. 얘는요. 중간항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중간항이 없는 반의관계. 예를 들어서 남자고 여자. 그렇지. 중간항이 없죠. 있다와 없다. 있는데 없어는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네. 그런 것들이 모순관계구만. 반대관계는 중간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뜨겁다와 차갑다의 중간은 미지근하다. 오, 그러네. 됐죠.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은 회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이쪽에 들어간 거야. 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관계된 두 실체를 떼어서는 생각. 두 단어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으면 A와 B를 떼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항상. A가 있어야지만 B가 있는 거고 B가 있어야지만 A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얘입니다. 상대관계. 관계가 중요한 관계.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데 관계가 이제 중요한 것을 상대관계. 됐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어때? 이런 게 바로 상대관계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모 항상 많이 쓰지만 부모가 아무나 됩니까? 자식이 아이고 자책이라 써놨네. 자식은 자책이야. 아닙니다. 알겠죠? 자식이 있어야지 부모가 있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요. 관계들은 두 실체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있죠. 주다와 받다 같은 거 어떻습니까? 주다와 받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다와 받다. 선생님이 뭔가 줘. 근데 뭔가 줄 수 있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주는 거죠.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근데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거 아닙니까? 받았어. 저는 받았어. 그럼 누가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때려야 뗄 수 없는 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일 마지막. 상대관계. 자, 용어를 살짝 바꿔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꿔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순 관계를 다른 말로 상보반의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야. 반대관계를 다른 말로 정도반의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얘를 등급반의어라고도 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방향반의어.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문제 출제됐죠. 방향반의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 방향반의어. 됐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다 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문법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암기할 것들이 머릿속에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기할 것들을 제대로 다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요. 문제 풀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암기할 것들을 다 암기를 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만약에 암기할 것들을 암기를 못했으면 이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찍어야죠. 찍고 팍팍팍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건 실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미의 변화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의 의미 변화를 잘못 나타낸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미가 바뀌어요 이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 의미 변화는요. 이거는 사례를 좀 암기하는 게 좋아. 얘는 솔직히 사례 암기입니다.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바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렇지 지난 시간이죠.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뭘 설명했었냐면은 이런 거 설명했었죠. 역사성. 기억나십니까? 아니 벌써 지지난 와 그러네? 벌써 지지난 시간이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역사성 설명했었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답니다. 괜찮죠? 그래, 그게 역사성이라고요. 근데 변할 때 뭐가 변하냐? 의미가 바뀔 수 있다고요.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로 이 의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의 변화는 딱 세 개로 쪼개질 수 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첫 번째 의미가 자 유만했어. 이게 커졌어. 이런 것을 의미의 확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의 확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원래는 이만했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의 축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여쁘다 같은 거 보십시오. 과거에 어여쁘다. 불쌍하다. 근데 지금은 예쁘다. 됐죠? 어린. 과거에는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적다. 기억나시죠?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불쌍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과거에는. 근데 지금 예쁘다는 뜻이잖아. 이런 게 바로 의미의 이동입니다. 의미의 이동.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뭐라고?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적다. 이것도 의미의 이동. 됐습니까? 축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짐승이죠. 짐승.
과거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지금은 사람을 뺐다고요. 축소의 사례. 다리 같은 게 확대의 사례죠. 과거에는요 무생물을 뺀 나머지. 근데 지금 무생물의 다리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책상 다리 이런 식으로. 확대의 사례. 그러니까 얘는 공부법 자체가 사례암기라고 사례암기. 그러니까 확대에 해당되는 사례를 쭉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라고요. 축소 암기, 이동 암기. 원래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는 의미의 변화를 잘못 나타낸 건데 결의 과거에는 종족이었어. 근데 지금 민족이야. 그러니까 결의라는 종족이라는 것은 결국 친척 정도 의미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민족 범위가 좀 이렇게 넓어졌네. 넌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비수어로만 쓰잖아. 그래서 비칭. 맞네? 과거의 얼굴은요. 몸 전체를 가리키는 형체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얼굴, 앞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형체에서 앞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몇 번 그래서 3번. 얘가 축소의 사례입니다. 축소의 사례. 끼 과거에는 시간이었나 보네. 지금은 식사로 쓰입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 잘 보십시오. 이 끼라는 게 시간에서 식사로 바뀌었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례를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를 좀 많이 암기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사례를 암기. 최소한 기본서 안에 있는 그 정도의 사례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공부법 자체가 암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아, 이건 종결 표현이네. 그러면 교재도 있네. 사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부분 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아마 교재를 받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교재를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43번 문장의 종결 표현이죠. 이거는 원래 문제는요. 한글 맞춤법 문제야. 한글을 표기하는 표기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은 절대로 닫힐 수는 없습니다. 닫히는 거죠. 닫다의 피동형 이렇게 씁니다. 닫혔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벌리다 안 돼. 벌리다 구멍을 넓히다니까 얘는 벌리다입니다. 차와 차는 1대1이니까 부딪혔다라는 당하다가 아니라 부딪혔다라고 써야 됩니다. 부딪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게. 그러니까 얘가 연결어미, 얘는 종결어미 됐습니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나 봐. 그냥 한글 맞춤법 문제.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종결이고 요건 연결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결 표현은 원래는 이건 이거야. 문장의 종결 표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언일 때 어간과 어미,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기억나십니까? 그 어말 어미에 종결과 비종결이 있죠. 종결 어말 어미는 뭐 있다? 이게 그건 평서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 원래가 이겁니다. 원래가. 평서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바로 이게 감탄형 종결어미. 이게 바로 뭘 만든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입니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런 식으로. 원래가 이거야. 무슨 말이겠죠? 원래가.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이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아무래도 1차는 그런 문제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종결, 얘는 연결. 이것도 실제 한글 맞춤법을 설명하거든요. 5하고 6의 차이. 정확히 하면 2요죠. 얘는 종결입니다. 얘는 연결이라고요.
얘는 종결함이, 얘는 연결함이라고. 됐죠? 근데 이 요라는 친구가 종결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요라는 친구가 종결로 쓸 때가 있다고. 그때는 뭐다?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이렇게 쓰일 때는 이게 어미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게 높임의 보조사를, 높임의 보조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시, 자, 오는 종결, 이 요는 연결. 만약에 종결로 쓸 때 요는 뭐다? 높임의 보조사, 보조사, 보조사. 품사 문제로 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겁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뭐 거창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볍게. 근데 실제로 어문 규정은 중요한 건 맞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 피규법, 로마자 피규법은요. 싹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진 않다고요. 이거는 이거 빼고 하면은 중요한 건 맞아. 한글 맞춤법은 원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한글 맞춤법은 원래 문제가 잘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차피 어문 규정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다음 44번. 자, 이번에 높임표. 이건 중요합니다. 높임표. 그러니까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문장 하나 던져주고서 이 문장에 어떠한 높임법이 쓰였습니까? 그 말입니다. 주체 쓰였습니까? 객체 쓰였습니까? 상대 쓰였습니까? 따지는 문제라고 알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따지는 문제가 출제된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면요. 첫 번째보다 높임법의 종류, 주체, 객체, 상대. 땡.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알죠? 자, 주체 높임보다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주체야. 서술어의 주어 높이기가 주체. 객체는요. 서술의 대상인 목적어라든가 부사를 높일 때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듣는 청자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무슨 요 정도까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제 문장 하나 던져주고서 주체가 쓰였니? 객체가 쓰였니? 상대가 쓰였니? 이걸 따질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 정도 하면은 높임법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이런 문장에서 도대체 어떤 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 이제 안 높인 것 같지만 쓰시다를 보십시오. 쓰시다. 쓰다지. 시라는 게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문입니다. 괜찮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높인 거죠. 그러네. 주체 쓰였네. 이렇게 된 거죠. 주체 높임법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에게가 아니라 깨라는 부사격 주사로 높였습니다. 또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가지고서 또 높였잖아.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 다시 한번 객체 높임은 이렇게 부사어 또는 목적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드렸습니다라는 씁니다. 이런 것들보다 상대 높임입니다. 보통 상대 높임은요. 듣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고요. 뭘 보고? 서술어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상대가 쓰였습니다. 이 말. 그럼 결국 이 문장 하나는요. 주체도 쓰였고 객체도 쓰였고 상대도 쓰였습니다. 그 말이죠. 가능하죠. 그렇게 쓰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들어갑니다. 자, 1번. 누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자, 누나가 높인 게 아니죠. 아버지를 높인 거죠. 됐죠?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아버지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 객체가 쓰였네. 병원에 갔습니다. 요게 상대입니다. 상대 쓰였네. 근데 문제는 주체는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다 쓰인 것은 1번은 안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형님께서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라고. 주어를 높인 거 맞죠? 제게라는 것을 높인 게 아니죠. 오히려 낮춘 거죠. 자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대는 쓰였다. 그렇죠? 다시 한번 주체 쓰였고 상대 쓰였고 하지만 객체는 안 쓰였고 됐죠? 순서대로 주체, 객체, 상대라고 따진다면요. 주체 쓰였고 객체는 안 쓰였고요. 상대는 쓰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할아버지께서 주체 쓰였고요. 주체 쓰였고
상대 쓰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객체가 안 쓰였죠. 무슨 말이겠죠?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2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다 쓰인 거. 다시 얘는 주체 안 되고 객체 되고 상대 되고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럼 얘는 왜 다 쓰였냐? 주체도 쓰였고 객체도 쓰였고 상대도 쓰인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제가 여쭈었던 누가? 내가 누구누구에게 선생님께 여쭈다죠. 부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선생님께라는 게 집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웬만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여쭈다라는 특소를 썼어. 뭘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께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결국 객체가 쓰였다는 얘기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게 특소어이거든요. 누굴 높이는 겁니까? 선생님이 계시다 아닙니까? 주어를 높였습니다. 주체 높임. 그리고 씁니다라는 게 이게 상대 높임입니다. 뭐야? 주체도 쓰였고 객체도 쓰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상대도 쓰였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몇 번? 2번을 답으로 찍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 선생님께라는 부사가 생략됐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은요. 이거 봐라. 주체는 쓰였고 상대는 쓰였는데 객체는 안 쓰였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물어볼 때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자 44번 같은 거 높임법 문제가 원래 잘 나와. 딱 문장 보면 속에 주체가 쓰였는지 객체가 쓰였는지 상대가 쓰였는지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오호 시간뿐이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출발.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시간 표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시간 표현은 이거야. 시간 표현은 크게 두 개. 시제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제와 상. 이 시제라는 것은 뭐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걸 말합니다. 시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걸 따지는 문제고요. 상이라는 이때 상은 동작상을 말합니다. 동작상. 동작 관련돼서는 진행이 있고요, 완료가 있습니다. 물론 예정도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따지십시다. 동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진행, 동작이 끝났으면 완료됐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이때의 상은 뭐라고? 이건 동작상을 말하는 동작상. 맞죠? 그래서 가볍게 보십시오. 동사용사잖아. 묶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맞지?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물 의미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용사 전음이 는과 이거 말씀드렸던 거죠?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과 결합할 수 없어.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라고요.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령형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 다시 써줘.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게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이라고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 첫 번째 명령형.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 두 번째 청유형.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 답이 그래서 4번이야. 형용사는 절대로 명령형 또는 청유형을 쓸 수 없거든요. 됐죠? 세 번째 현정입니다.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 됐죠? 네 번째는 어미. 뭐뭐리여, 뭐뭐러, 뭐뭐고자 등을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 다섯 번째는 뭐다? 현재 시제 관용사용 전성의미죠. 현재 시제 관용사용 전성의미.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는을 쓰고요. 형용사는 니은 씁니다. 됐죠? 끝. 그럼 이게 원래 이 문제죠. 저 문제가.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시간표니까 현재를 있어. 그래서 시간표이라고 같습니다. 현재 매일. 근데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무슨 문제? 품사 문제. 그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시간 표현까지 끝내 봤고요. 자, 다음 시간 이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 뭘 거냐면요. 오, 다음 시간 중요하네.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능동과 피동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동과 사동부터 시작해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까지를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네. 문제 잘 나온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